예. 다음으로 우리 DO에 대해서 조금만 배워봅시다. DO. 자, DO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 옥시전. 그렇지. dissolved oxygen, dissolved 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만큼 녹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여기다 물을 가득 담아서 산소를 녹일 때 20도에서는 약 한 8에서 9 ppm까지가 포화 농도예요. 포화 농도라는 말은 더 이상 녹일 수가 없어. 대신에 녹조가 펴 있는 데 있잖아. 녹조가 펴 있는 진양호에 가가지고 DO 농도를 재면 11ppm에서 12ppm까지 나와요. 지금 이 낮에 가면. 왜 그럴까?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 녹조는. 산소를 막 내뱉잖아. 그래서 과포화돼 있어. 과포화. 그러니까 근데 DO는 일반적으로 녹조가 없는 경우에 DO 농도가 높다는 것은 깨끗한 물이에요. 자, BOD, COD가 높은 물은 더러운 물인데 DO 농도가 높은 물은 자, 녹조가 없는 경우에 거의 8에서 9 ppm 정도 다다르는 물은 깨끗한 물이야. 그러니까 깨끗한 물일수록 산소가 잘 녹아 들어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산소 전달이라고 합니다. 산소 전달이라고 해요. 자, 산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기 중에 산소가 약 한 20% 정도 있어요. 나머지는 질소하고 아르곤가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산소는 수면의 결합 상태 등에 의해서 물속으로 분산 흡수돼요. 뭐냐면 분수가 일어나고 분수도 상당히 물을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보기만 좋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수면을 교란시키잖아.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산소가 안으로 녹아 들어가는 작용을 해요. 그다음에 폭포 수면이 교란되잖아. 그 다음에 물살 이런 거 전부 표면이 교란되기 때문에 물속으로 산소가 분산해서 흡수 들어가요. 이때 수중에 녹아 들어가는 산소는 분화, 산소만의 압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증가되다가 물의 온도, 압력, 오염물에 따라서 포화되기 시작한다. 정지된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쭉 이렇게 물속에서 있는 산소 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산소 전달 속도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열나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산소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서 물속으로 전달되는 이 현상을 에어레이션, 공기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기 공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산소의 농도의 변화량은 자, KLA 되는 거 하나야. 요거 하나야 되는 하나. 그거는 산소 전달 속도라고 그러고 이건 주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CS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책에서 상하수에서 C를 뭐라 하더라. 농도는 영어로 뭐라 한다고? concentration. 그래서 이거는 포화 농도라고 그래요. 포화 농도. 포화를 saturate. 토실 시간에도 배웠죠. saturate concentration이라고. CT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산소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 값은 어느 물과 증류소의 KL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0에서 1값의 값을 가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정 공기사 T는 이게 뭐냐면 수온인데 잘못 적었어. 이 수온 아니야. 이게 뭐냐면 절대온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온도는 안 배우지도. 절대온도는 실제 실온에 273을 더해준 건데 20도면 293, 40도면 313. 그렇게 이건 절대온도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1.024니까 뭐 여기가 바뀌어봐야 거의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타 값은 어느 물과 증류수의 CS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값 주어주고 KLA 값 주어주고 베타 값 주어주고 CS 값 주어줘야 되고 현재 농도 알면은 산소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녹아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값들이 다 주어져. 그래서 이 식을 외운다? 아니, 외우지 말라고. 외울 필요 없다고. 자,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때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기방울의 크기. 여러분 이만한 그 메스 실린더에 내가 이렇게 물고기 길러봤어. 기호야? 네. 물고기 횟집 가면 어항 있잖아. 어항에 보면 산소 이렇게 해서 물고기 오래 살라고
산소 녹여주잖아. 여과기. 여과기가 아니고 그거 있잖아. 그 에어레이터. 네. 그거 쓰지. 산기석 쓰지. 자, 근데 공기방울이 작으면 작을수록 산소 전달이 잘 된다. 여기 비표면적이 크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산소 공기방울이 큰 거 하나랑 부피는 똑같은데 작은 거 두 개랑 보면은 작은 거 두 개짜리가 훨씬 더 비표면적이 커요. 산소 방울이 큰 거 하나 있잖아. 근데 얘를 똑같이 이렇게 두 개로 잘라놨어. 그러면 어느 게 비표면적이 클까? 작은 거 두 개. 왜냐면 비표면적이 두 개 합친 게 훨씬 더 크다고. 그럼 네 개로 자르면 이거 훨씬 더 커지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총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총 면적. 큰 거 하나보다는 작아질수록 비표면적이 커져요. 물이랑 접촉하는 면적이 훨씬 더 커진다고. 같은 부피 내에서. 그죠? 그 다음에 작은 공기방울이 늦게 올라가지. 큰 공기방울은 빨리 팍 올라가지만 작은 공기방울이 늦게 올라가. 그러니까 접촉 시간도 길어지잖아. 그래서 공기방울 크기가 작을수록 비표면적도 커지고 접촉 시간도 길어지니까 산소 전달이 잘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염 농도가 높을수록 감소되며, 그러니까 오염물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 산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수온이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헨리의 법칙에 따라서 많은 양의 산소가 용존된다. 산소랑 이산화탄소랑 물에 녹일 때 거동이 비슷해요. 찬 맥주가 시원한 맥주가 어떻게 되노? 잘 올라가지. 이 저기 공기가 이산탄소가 잘 녹아 들어가지. 그래서 시원하잖아. 뜨거운데 맥주 놔두고 펑 따면 어찌 되노?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다 밖으로 다 나오지. 흔들어도 나오고 어떻게 돼? 그 따뜻한 데 놔둬도 맥주 병을 딱 버리면은 이게 안에 녹아있던 이산탄소가 다 나온다고. 그게 바로 헨리의 법칙. 가수 헨리 아니다. 헨리의 법칙.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부유물질. 물에 떠다니는 물질. 눈으로 보여. 물에 떠다니는 물질. 서스펜디드는 가라앉지도 않고 떠있지도 않은 물에 둥둥 살짝 물속에 있는 그런 부유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미숫가루, 현탄액 같은 거. 자, 무기와 유기물질을 함유한 0.1 마이크로미터 이상부터 2ml 이하의 고형물질로서 물에 용해되지 않은 물질을 말하며 수중에 부유하는 불용성 물질은 탁도의 원인이 된다. 물속에다가 분필가루 타면은 부유물질이 되더라. 부유물질이 되더라. 자, 여기까지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우리 수업까지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그래서 수원, 경기도 수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원은 로워터, 그러니까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원수가 있는 곳을 수원이라고 해요. 자, 요거 잘 아시죠? 요거 물은 증발이, 물은 여기 어떻게 되노? 물은 해상에서 증발이 돼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또 비를 내리고 이 물이 계속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바다로 나가고 증발이 되고 하는 것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이드롤로직 사이클 그래프라고 해요. 이게 이제 물의 순환 그래프 그림이라고 해요. 물의 순환 개념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증발되고 구름을 만들고 가가지고 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만나서 비가 내리고 침투가 되고 쭉 흘러가지고 내려오는 거. 이건 여러분 수문학 시간에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물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한 장을 넘기면 용전성 물질이랑 콜로이드성 물질이랑 한탁 또는 비여각성 물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용전은 제일 작은 거예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니까 여기는 작고, 콜로이드성 물질은 여러분 실생활에서 볼 수 있어요. 우유. 여러분 미숫가루나 아니면 미숫가루나 막걸리를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근데 우유를 가만히 놔두고 하루 있다 봤어요? 우유가 가라앉나요? 안 가라앉지. 그때 우유 입자는 콜로이드라고 얘기를 한다. 자기네들끼리 막 부딪히면서 계속 부유된 상태로 떠 있는 거야.
그 우유는 받아야지. 그게 우유 입자를 얘기하는 거. 현탁 또는 비어가스 입자는 막걸리나 미숫가루 이런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질어용은 수중에 불순물이 존재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아까 네가 얘기를 맞는데 나는 오염을 다시 풀이했죠.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우량이 약 한 1245mm 정도 온다고 하는데 한 1200mm 정도 옵니다. 근데 이번에 비 많이 왔죠. 이번에 참 이거 촬영하는 시간이 오늘 며칠이지? 8월 4일. 오늘 8월 4일이가 8월 4일에 지금 중부 지역에 비가 하루에 300mm, 400mm씩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우량이 1200mm 정도 봤을 때 하루 만에 혹은 이번 일주일 동안에 1년에 올 비의 4분의 1, 3분의 1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홍수 피해와 가뭄 피해를 같이 입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은 연평균 강우량은 세계 평균 880mm에 비하여 1.4배로 되게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 밀도가 조밀해서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비의 양은 세계 평균의 8분의 1밖에 되질 않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홍수 피해도 있죠. 근데 겨울철, 봄철은 비가 안 오잖아. 그때 수돗물 없네, 무슨 수위가 너무 낮아졌네, 논의 바닥이 갈라졌네, 이러다가 모내기 못하겠네 하는 것들이 생기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비가 장마철에 확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댐으로 가둬놓지 않고 저수지에서 가둬놓지 않으면 물을 사용하기가 되게 애매한 나라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수온은 천수, 지표수. 자, 천수는 뭐냐 하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주도에 우도라는 데를 가보면 거기에 집집마다 물탱크가 있었는데 비 올 때마다 그 물탱크를 채워놔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영화 보니까 유아인이 밖에 비 온다 그래가지고 밖에 좀비들이 득실득실 거리니까 밖에 이렇게 남비 같은 거 끄집어 내놓고 비를 받더라고. 그걸 천수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린다고 해서 천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표수는 우리 흘러가는 강, 그죠? 그 다음에 호수수는 뭐냐 하면은 우리 진양호의 댐, 그죠? 그런 것도 호수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하수는 잘 알죠? 수리학 시간에 배웠죠. 수리학 시간에 다 배웠어요. 내가 가르쳐줬어. 천승수, 신충수, 용충수 다 가르쳐줬어. 피압 대수층,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비피압 대수층 가르쳐줬어. 자, 복류수는 낙동강을 가다가 보면은 밖에 가다 보면 그 모래벌판이 있어. 모래벌판. 그 모래벌판을 파면은 어떻게 돼? 모래벌판을 파면은 그 물이 싹 나오지. 지하수인 것이 지하수는 아니고 하천수가 그만큼 스며 들어가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복류수 더페이드 리버베드 워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저기 금강이나 아니면은 낙동강 같은 데 가보면은 큰 모래벌판인데 거기를 이렇게 삽으로 싹 떠내면 물이 살짝 보이죠. 흘러가지 보이지 않는데 그 물의 원천은 어디냐면은 강에서 흘러들어서 그걸 강변 요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타에 요즘 해수 담수화도 하고 해수 담수화 중요해요. 수자공사 이번에 저기 입사할 때 그 종훈이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해수 담수화였어요. 그 다음에 하수나 폐수를 다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동수로. 자, 천수. 자, 빗물을 주로 하고 누운 쌀아문 등 강수를 총칭해서 천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245mm 되고, 자, 요게 Q는 CAH라고 해요. 자, Q는 연저수량, C는 유출계수. 이건 주어져. A는 집수 면적, 진주 같으면 진주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있겠죠. 비가 쫙 내리잖아. 그때 집수 면적. 그 다음 H는 영강우량이라고 해요. 요게 합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식. 그래서 C 값은 증발이 클수록, C의 값은 증발이 클수록 또는 뷰의 수가 적을수록 집수 면적의 팀주성이 클수록 작다라는 거죠. 즉 자갈이 많은 데에는 이게 작으면 어떻게 돼? 내가 물을 모을 수 있는 양이 작아지겠지. 그 자갈 같은 데 보면 이게 작아. 도시는 이게 커. 왜냐면 다 바닥에 콘크리나 아니면 아스팔트 쳐져져 있잖아. 그죠? 그 도시에서는 이 값이 크고, 그 다음에 시골로 가고 자갈하고 사막 같은 데는 이 값이 작아.
작다. 이해가 되죠? 그때는 저수야. 그리고 우리가 저수할 수 있는 그 양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자, 지표수는 하천수와 호수수로 나눠지는데 그 대부분이 뭐라고? 빗물. 그래서 지표수는 부유성 유기물질이 풍부하다. 왜 그렇겠어? 산에서 막 흘러내려오니까 어떻게 돼? 비만 오면은 뭐가 생겨? 흙탕물이 생기죠. 그게 다 부유성 유기물이야. 낙엽도 쓸려 내려오고 가끔씩 비 올 때마다 시체도 떠내려온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기 성분이 용해되어 있다. 당연하죠. 아까 공기 성분 산소 전달은 어떻게 돼? 물이 흐르면서 표면이 교란되면서 산소가 녹아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경도가 작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마그네슘이나 그 알루미늄이나 헤비메탈들이 응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걔네들이 전부 다 그 땅바닥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경도가 작아. 자, 문제 내기 너무 좋지. 다음 중 지표수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나만 더 하면 되지, 그지? 하나만 더 하면 되지, 그지? pH가 높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하천의 수원. 자, 하천은 내가 이거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해요. 자, 하천의 수원은 이 그래프로 하천을 여기 지금 나가면은 우리 이게 흘러가는 강 이름이 뭐지? 의암이 있는데 거기. 야이씨 의암 있는 거 지금 의암 거기 진주에 경호강 말고 거기 하는 거 뭔 강이나 남강. 나이 먹으면 넌 왜 기억 못해 저는. 자, 남강의 수위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1년 중에 1등부터 365등을 주는 거예요. 남강의 수위를. 오늘도 재겠지, 어제도 재고, 매일매일 재. 그래가지고 남강 수위가 어제 진짜 높았겠지, 비록도 되게 높았겠지, 그지? 수위를 그러면 1등부터 365등까지 줘. 1등부터 365등까지 줘. 교수님 근데 유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수위가 높으면 유량이 높겠지. Q는 VA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위. 이거 수위가 해도 돼. 이거는 일수인데 1등부터 365등까지. 1등부터 300, 그래서 365 적게 돼 있잖아. 줄 수 있겠지. 같은 값도 나오겠지, 그지? 뭐 어제 수위가 오늘 수위가 같을 수도 있잖아. 날씨 맑은다면. 근데 일단 365등을 줘. 그럼 그래프 그러면 이렇게 1등부터 365등까지 갈려지겠지. 그지? 그 중에서 우리 95등 이상까지 간 놈은 홍수량이라고 하자. 그죠? 그 다음에 최고의 355등부터 365등 사이는 갈수량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저수량이라고 하자, 평수량이라고 하자, 풍수량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알겠나? 네. 기호가 알면 다 아는 거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딱 넘어가면 잘 봐. 갈수량과 갈수위는 최고 낮은 데야. 1년 중에서 355일 동안 이보다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수량을 우리는 갈수량과 갈수위라고 한다.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책 찾아보면 돼. 저수량은 1년 중에서 275일, 평수량과 평수위는 185일, 풍수량과 풍수위는 95일, 홍수량과 홍수위는 홍수기간 중에 지속되는 하천의 유량과 수위로서 댐이나 취수시설 등의 수건 구조물의 설계에 영향을 미침으로 수문절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홍수량은 최고 높을 때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렇게 남강 같은 경우에 의암에서 내가 수위를 재. 그리고 여러분 다리마다 가보면은 집처럼 조그만한 거 재져 있어. 그게 전자수위예요. 매일매일 수위를 재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여기 보면 내가 아까 오염이라는 말을 정의를 할 때 자정작용을 넘어서는 농도 집중 현상이라고 했죠. 의암에서 죄송합니다. 이 여학생들 죄송합니다. 내가 오줌을 넣어. 의암에서 오줌을 넣으면 의암에서 흐른 방향으로 1km 떨어진 데에서는 내 오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넣었던 오줌들은 다 분해되고 처리가 돼서 1km에 가면은 오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강이 흘러가면서
스스로 셀프 퓨리피케이션, 스스로를 정화해. 스스로를 정화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여과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공급돼서 산화도 일어나고요. 조류가 있어가지고 영양분을 섭취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침전도 일어나고 흡착도 일어나요. 그래서 하천이나 호수가 생활하수, 동장 폐수 등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도 상당 기간 방치해두면 자연히 한 번 더 자연히 깨끗해서 원래가 되는 현상을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별표돼 있지? 별표돼 있지? 자정작용. 네, 별표돼 있어요. 자정작용 별표돼 있지? 그 위에 요가이가 돼 있지? 네. 자정작용이 바로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한다. 영어로 셀프 퓨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때 보시면 물리적인 작용, 화학적 작용, 생물학적 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읽어볼게요. 물리적 작용은 희석, 신전, 여과 등으로 수중 오염 물질의 농도가 감소하거나 공기 공급에 의해서 공기 중에 산소가 용해하여 유기물의 분해가 촉진이 된다. 화학적 작용은 산소가 녹아 들어가가지고 이놈을 산화시켜. 생물학적 작용은 근데 여러분 그 의암이나 그 주변에 가보면은 이끼 낀 거 봤어? 그 무이끼가 바이오필름이야. 걔가 많은 유기오염물들을 잡아먹어. 분해를. 그걸 생물학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작용, 화학적 작용,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 가지고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정작용에 의해서 물이 내가 여학생들한테 미안해요. 오줌물로도 1kg 정도만 가면 내 오줌에 흔적은 없고 물은 항상 원래 상태대로 깨끗해지는 바로 자기 스스로 깨끗한 상태로 회복된다라고 해서 우리 자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몇 분 남았노?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어?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자, 자정작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오염 물질을 맨 처음에 투입하게 되면 DO가 맨 처음에 급격하게 하락해. 그죠? 그러면 미생물까지 전부 다 하락해가지고 DO 하락곡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청수지대는 깨끗한 물, 회복지대는 이제 DO가 높은 물이 깨끗한 물이라고 그랬잖아. DO가 높은 물이 깨끗한 물에서 처음에 오염 물질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 산소가 막 하겠지. 왜냐면 산소를 소비할 거 아니야. 산소를 소비하는 게 바로 비옥이 아니야. 산소를 소비하다가 부패지대 가면 어떻게 돼? 산소가 조금 일정해지다가 다시 이제 내가 누웠던 오줌이 전부 다 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점점 더 DO가 쭉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오염물질 내가 여기다 또 투입을 해. 그럼 분리는 무조건 비온되면 무조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겠지. 비오디는 계속 어떻게 돼? 잔류 비오디는 낮아지겠지. 그죠? 근데 내가 여기다 오염물질을 집어넣었어. 그럼 처음에는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막 증가하겠지. 먹이가 들어왔으니까. 증가하다가 이제 점점에 먹을 게 없어져. 내가 넣었던 오줌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박테리아하고 균류들이 서서히 감소를 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빨간색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요 처음에 시작점이 오염물질, 내가 여기서 오줌을 누는 거야. 오줌을 누는 거야. 여기다 오염물질을 투입을 하는 거지. 투입을 하면 DO 곡선상으로서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BOD는 계속 감소를 하게 되고, 박테리아하고 균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분해지대, 부패지대, 회복지대, 청수지대로 나눠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여러분 아리라고 믿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했노?